태평양의 일부 지역에서는 배가 매우 쉽게 가라앉기 때문에 많은 선원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지역에는 많은 항로가 있지만 그중 일부는 매우 위험한 자연의 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까지 배로 여행해야 하는 경우 가장 확실한 경로는 가장 짧고 빠른 경로입니다. 즉, 북태평양을 거의 직선으로 통과하는 거죠. 그러나 이곳을 통과하지 않고 더 길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훨씬 안전한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태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 중 일부가 있는 곳입니다. 세계 지도를 펼치면 태평양이 다소 분할되어 있어 태평양이 얼마나 큰 바다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 거대한 바다는 지구 표면의 거의 3분의 1을 덮고 있어요. 태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바다인 북극해보다 약 10배 더 큽니다. 다시 말해 태평양을 건너다 보면 육지와 단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 기계 고장 또는 폭풍이 발생하면 구조대가 도착하는데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어요. 이는 심각한 사고의 위험과 화물 손실의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키며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질 산토스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까지 배로 이동하는 거리는 5,470km가 조금 넘습니다. 페루의 카야오에서 중국 상하이까지 가려면 약 16,000km를 이동해야 합니다. 선원들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데 방해가 되는 또 다른 주요 문제는 폭풍 시스템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측할 수 없고 따라서 위험한 폭풍우들이죠. 또한 적도 근처에는 열대 지역의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때때로 비를 내리는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역풍은 강하고 일정한 바람으로 멈추지 않고 회전하는 회오리 바람처럼 작용해요. 숲의 수분을 퍼뜨리고 사막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자연에 매우 중요하지만 계절에 따라 강도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는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은 바닷물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행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강한 해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2015년 연구원들은 태평양에서 짧지만 강렬한 파도의 급증을 일으킨 1년의 매우 강한 겨울 무역풍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파도가 마치 반복적으로 펀치를 날리듯이 일정한 힘으로 선박을 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선체 구조가 완전히 뒤틀리고 변형됐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어요. 겨울 무역풍으로 인한 파도가 선박의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태평양 한가운데에 구조대가 도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한 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바람이 적대적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넓은 바다에는 산이나 큰 섬과 같은 지리적 장벽이 많지 않다는 점이죠. 즉, 주변의 바람과 해류를 억제하거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육지 구조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무역풍과 해류는 방해받지 않고 강도와 속도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태평양이 강력한 폭풍과 거대한 파도의 현장이 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북미, 유럽, 아프리카가 대기 및 해양 시스템을 억제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북대서양과는 다릅니다. 과학자들은 태평양 해저를 거대한 직소 퍼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말 그대로 태평양은 움직이는 조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평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수의 지각판이 있는 곳이에요. 그중 하나인 태평양판은 과학이 지금까지 밝혀낸 가장 큰 해양판입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이 지역은 지진과 화산 폭발에 매우 불안정한 지역입니다. 바다는 언뜻 보기에는 잔잔해 보이지만 지질학적 특성으로 인해 매우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이 불가능하고 위험해요.
예를 들어 2020년에 하와이에서 북서쪽으로 약 2,500km 떨어진 바다를 횡단하던 화물선 원 에이퍼스가 폭풍우에 휩쓸렸습니다. 그 결과 1,800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파손되고 바다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인해 수백 개가 갑판 위에 쓰러지면서 실제 강철 도미노처럼 무너졌어요. 선장은 가까스로 배를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그 여정은 약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고 일본에 도착하고 나서야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이퍼스호뿐만이 아닙니다. 이듬해 머스크 에센은 약 750개의 컨테이너를, 머스크 아인트호벤은 26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잃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아시아로 향하는 항로였어요. 이 세 건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 연평균 컨테이너 분실 건수인 연간 1382건보다 훨씬 많은 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러한 사건이 겨울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겨울 태평양은 5, 6층 건물 높이와 맞먹는 18m 높이의 파도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파도는 주변의 다른 파도보다 높이가 2배 이상 높을 때 거대하거나 극단적인 파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파도는 다른 파도보다 거의 3배나 더 컸습니다. 드물고 무섭기는 하지만 이러한 파도는 바람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쓰나미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쓰나미는 보통 수중 지진이나 화산 폭발 후에 발생해요. 태평양의 또 다른 큰 괴물은 태풍이며 2024년 태풍 시즌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허리케인 크리스티였습니다. 지각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티는 사피르 심슨 규모에서 최고 수준인 카테고리 5에 도달했습니다. 이 정도의 허리케인은 재앙적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거대한 파도와 매우 위험한 이안류를 일으킬 만큼 강력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외에도 7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는 명성을 얻었을 정도로 위력으로 아시아 대륙을 강타한 슈퍼 태풍 야기도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상륙했을 때 약 16억 달러의 피해를 입히고 여러 도시의 기반 시설을 파괴했으며 가는 곳마다 피해자를 남겼습니다. 태평양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 중 하나인 유명한 환태평양 조산대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거대한 균열 모양의 지역으로 화산과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지각판이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지각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지각판은 서로 떨어져서 충돌하거나 부딪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지진과 화산 폭발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계는 이곳에서 5분마다 어떤 종류의 진동을 기록합니다. 이 위험한 지역은 지구 지진의 약 90%가 발생하는 곳이에요. 따라서 지진 10건 중 9건은 북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이 환태평양 조산대 내에서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북미나 아시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2023년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페루 등 여러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환태평양 조산대와 관련된 지진이 감지됐어요. 파괴의 흔적이 남았고 약 1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선박들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최단 항로를 피하고 더 긴 항로를 선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말이죠.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보면 버즈 조각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그랬어요. 하지만 약 1억 3천만 년 전 남아메리카는 안녕을 구하며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약 2,896km 떨어져 있고 여전히 이동 중입니다. 매년 대륙은 태평양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각판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 표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된 이유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너무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움직임을 볼 수 없습니다. 브라질이나 칠레 사람들은 자신의 대륙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고
대륙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은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수중산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이 육지를 태평양으로 밀어내고 있을까요? 바로 지구 내부의 열입니다. 바다 아래 아주 깊은 곳에서 지각의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매우 뜨겁고 녹은 암석인 마그마가 그 균열을 통해 솟아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그마는 식어서 단단한 암석으로 굳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과정은 대서양 중앙 해령과 같은 수중산을 만들 수 있어요. 더 많은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면서 오래된 지각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각판과 그 위에 있는 대륙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남아메리카의 반대편 태평양 쪽에는 나스카판이 있습니다. 이 판은 더 무겁고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어요. 이 전체 과정을 섭입이라고 하며 연간 약 7.62cm의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판 사이의 충돌이 안데스 산맥에 흩어져 있는 놀라운 화산들의 배후입니다. 또한 대륙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죠. 따라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남아메리카 대륙이 태평양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일부 모델은 더 황당한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도대체 왜 아프리카는 남아메리카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요? 아프리카도 서쪽으로 표류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판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대서양 중앙 해령은 이 두 대륙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 판을 밀고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판도 밀고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밀고 있어요. 마치 이 해령이 두 친구를 갈라놓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또한 동아프리카 균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거대한 균열 중 하나이지만 육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극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륙이 서서히 갈라지는 원인이에요. 긴 이야기지만 이 균열이 아프리카를 남아메리카보다 더 많은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제 앞으로 남아메리카와 그 주변의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더 기가 막힌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이론, 북아메리카에서 분리될 수 있습니다. 매우 극단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으로부터 수억 년 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우린 여기에 없을 겁니다. 두 대륙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속도가 다릅니다. 북아메리카판은 연간 약 2.54cm의 속도로 순항하고 있지만 남아메리카는 이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나란히 움직이지 않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서양은 계속 넓어지고 태평양은 계속 줄어들면서 이 모든 지각 운동은 결국 아메리카 대륙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론, 해양 생물은 몇 가지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메리카 대륙은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의 거대한 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때문에 해양 동물은 양쪽에서 서로 다르게 진화해 왔습니다. 초록 바다거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서양에 서식하는 초록 바다거북은 더 크고 밝은 색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태평양에 사는 사촌들은 보통 더 작고 어두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두 개체군이 섞이는 것을 막는 육지가 없어진다면 두 개체군은 새로운 이동 경로와 새로운 둥지를 찾게 되고 영역이 훨씬 더 많이 겹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나리오에 수백 종의 다른 종을 곱하면 새로운 상호작용, 예상치 못한 경쟁,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종의 출현 등 상황이 정말 뒤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론, 아메리카 대륙이 다시 아프리카와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서양 중앙 해령은 새로운 해저를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서양은 서서히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약 1억 2,500만 년 후에는 이 과정이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서양은 성장을 멈추고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의 수역이 가장 먼저 육지 아래로 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나는 지점의 국가들은 지진이 수시로 일어나고 새로운 화산이 좌우로 솟아나는 등 매우 불안정한 곳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동부는 더 이상 에팔레치아 산맥의 평화롭고 푸른 경사면이 아니라 캐스케이드 산맥처럼
가끔 용암과 화산재를 뿜어내는 눈 덮인 거인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들은 완전히 새로운 이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브라질은 나이지리아, 카메룬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앙골라 바로 옆에 앉을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남아공과 국경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대륙이 실제로 합쳐진다면 얼마나 강렬할까요? 우선 이 새로운 초대륙은 순식간에 아시아의 약 1.5배에 달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륙이 만나는 지점에 새로운 산맥이 형성되어 국가 간의 자연스러운 경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대륙에 속하게 되면 많은 일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우선 관광 사업이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싼 비행기표 없이 육로로 국가 간을 여행할 수 있다면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른 유형의 경제 활동도 크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밀부터 바나나, 소고기, 코코아, 대두 등 다양한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남아메리카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섬유와 의류 등을 수출하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원자재 거래에 있어서는 매우 강력한 블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대륙의 또 다른 중요한 공통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석유입니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남미의 국가들은 주요 석유 수출국입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알제리, 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러한 연합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시겠죠? 동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두 개의 거대한 땅이 만나면 야생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피바라가 나일강 악어와 공간을 공유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는 나무늘보가 나무 꼭대기에서 하이에나를 보는 것처럼요. 심지어 새로운 동물의 휴잡종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카피, 악어나 늘보에나요.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지만요. 솔직히 이 동물들은 짝짓기를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요점은 아시겠죠?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종의 출현은 토종 동식물의 포식자나 경쟁자, 심지어 기생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새로운 균형이 잡히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괜찮아요.